반갑습니다. 푸덕산 경매 초보가 오수되기 68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신 특별한 게스트 우리 조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조우석입니다. 금방 구구궁 소리 나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티잡나? 아니 이게 지금 경전철 공사하는데 밑에 지하에서 발파하는 소리가 나요. 딱 5시 반 요 시간대하고 12시 반 아침 한 7시 요때 되면 소리가 구궁 심야 12시 반? 아니요. 정오. 정오. 아침 점심 저녁 3번 소리가 나요. 하루는 밑에 4층에 사는 원룸 사는 공부하는 친구가 올라왔어. 시끄럽다고. 위에는 도대체 뭘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낸 소리도 아닌데 나도 소리 들었다. 얘는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 전에부터 내 책상이 자기 자는 바로 머리 밑에 있는가 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그 소리 나는 거야. 아주 예민한 애야. 그 컨셉 있다. 예민해가지고 전에 한번 에어컨 물바지에 물 떨어지는 걸 갖다가 똑 떨어지는 걸 갖다가 앞에 에어컨 실외기 있는 그게 물이 똑똑 떨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여름에 그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에어컨 물소리 때문에 물 떨어진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요. 물소리가 어떤데요? 쿵쾅쿵쾅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물 떨어진 소리 똑똑이지 어떻게 쿵쾅쿵쾅이라고 표현하냐.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당신. 예민하지. 예민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호수를 길게 해가지고 저 1층까지 내려가지고 물을 흘렸어요. 나 참, 그냥 올라올 때마다 내가 신경 써요. 지면 들리겠는데? 그래, 결국은 이 소리가 나도 정체를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발파하는 소리다. 저 숙곡에 오피스텔 하나 옛날에 낙찰받은 거 있는데, 네. 그거 경전철 들어오면은 값이 좀 올라갈 거다. 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딱 들어가가지고 개통되면 팔면 되겠다. 그렇고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예. 국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방문했다는 씨가 정의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재팬 패싱이니 차이나 패싱이니 지금 정은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 얘가. 그렇죠. 옛날에는 벌레 취급하더니 어쩌다가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이 됐어 얘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건 그거로 통한다고.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앞으로 2달 뒤면 경천동지할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패러다임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지나서 보면 아주 진짜 가족이 그런 시국이 그렇죠.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이게 핵 협상이 실패한다든지 우리 트럼프가 협상장에서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버린다. 이러면 진짜 파국이고 둘 중에 한 명이 니 좆대로 해! 그러고 나가는 순간 니 좆대는 거고 정말. 근데 둘 다 아쉬운 장면이거든 지금. 북한도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압박했던 그것도 사실 주요하고 했던 부분이 미국 트럼프로서도 사실 11월 선거도 불확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그렇죠. 필요로 한 시기지 지금. 그리고 중국 간 것도 사실 보면은 중국 배신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 필요로 한 시국이었고 김정 입장에서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데서는 미국이 강하게 놓으면 자기 그거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중국이랑 우군을 옆에 있으면 협상에서도 유리한 구조에 있을 거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 낫지, 오히려. 파국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간에 방송을 해놨던 걸 갖다가 예. 내가 유료로 한번 올려봤어요. 예,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이때까지 이제 봉사 차원으로 했는데.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고급 정보라든지, 폐찰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낙찰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낙찰을 받고, 수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경매 아무 필요 없어. 그렇지. 그림 그리지 않는 화가 필요 없고, 기사 한 줄 안 쓰는 기자 필요 없듯이, 맞아. 결국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은 분명히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폐찰 사례를 통해서, 그런 전체를 밟지 않는 거, 어느 정도 써놔야 되고, 이게 감도 익혀야 되고,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정보들은, 유료를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어가지고, 생겨가지고, 얻은 정보들은,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는, 이렇게 유료를 한번, 앞으로도 가끔, 종종 한번 올려보겠다. 원칙은 무료로 가는데, 가끔, 중요 정보들은 한번, 유료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올려봤어요. 듣는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말은 아니지만, 하시는 입장에서는 성품, 발품을 팔다 보면 최소한 차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만큼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필요를 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료의 반응이 있고,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고급 정보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내가지고, 한번 다음에는 유료를 한번 올려보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실제 현장도 가보고, 추천 물건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한 10건 정도 추천 물건을 올려놓고, 그 10건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것, 이런, 고급 정보들을, 직접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겠다. 유료의 반응이 좋으면 또 우리 진행하신 분들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게 카페나, 이런 참, 책 났다던데 반응이 어때요? 나 지금 궁금해. 책이, 조금씩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팔리는 책이었으면 그렇지. 좋겠다. 그게 더 중요하죠. 꾸준하게 팔리는. 10년 뒤에도 하루에 한두 권 정도 나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갔다 왔어요. 입찰 법정에 갔다 왔어요. 우리 카페 회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 방송도 듣고, 그 다음에 카페에 유쾌맨케 경매에 들어와서, 가입도 하고 그랬는데, 신혼부부는 조금 지나는 것 같고, 이제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인데, 낙양동 757-757번지 의정부 밀락 프로지오 709동 2304호인데요.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80192번, 33평 아파트예요. 감정가가 3억 7천인데, 실제 이 감정가가 그냥 거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억 한 6천, 7천 정도가 시세인데, 이거를 좀 입찰에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코치도 해주고, 입찰 법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다른 걸 갖다가 이제, 입찰을 내가, 좀 코치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감정가 3억 7천인데, 7,1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0% 저감이 돼서 2억
97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넷대로 있는 아파트, 브랜드 있는 일명 다들 브랜드 선호할 수 있는 아파트네. 브랜드 있는 아파트는 요즘 뭐 의정부라 하더라도 90% 이하에서 낙찰받기는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파리 대책 때문에 그 대출이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입찰자 수가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 그래도 90% 이하에서 낙찰받기 좀 힘들어요. 파리 대책의 그 경기도 쪽에서도 영향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 투기 과열 지역하고 투기 지역, 서울 지역은 거의 대부분 많이 잘 30%에서 40%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고 경기도 쪽은 60에서 70% 정도 보시면 돼요. KB 시세에 그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예. 예전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줄었다고 알겠다, 그죠? 많게는 20% 넘게 줄었죠. 경기도 쪽에는. 예. 한때는 90%까지도 낙찰 받았어. 대출 받았었어요. 맞다. 낙찰 대금은 그 정도 나왔다. 예. 그래 보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낙찰받기는 조금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쓰고 낙찰을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3억 원 미만을 3억 원 이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3억 원 이하를 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3억 4천은 넘겨야 그래도 명함을 내민다. 10% 정도니까 90% 가까이는 써놔야 되는데 그것도 3억 4천도 실제로는 90%가 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억 4천 넘겨야 되는데 2억 결국 3억 얼마 4천 넘겨야 그나마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요행을 바랄 수는 있는데 2억 8천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8천 쓸 것 같으면 뭐 입찰 못하고 낙찰 못하고 떨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쓰는지 뭐 하나하나 다 챙겨줬어요. 참 고마운 일이다. 예. 그거는 사실은 저도 경매를 해봤지만은 경매하는 사람 첫째는 그 2억 8천 쓰는 분은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매도 간다는 자체는 싸게 사고 싶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현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은근슬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써놓고 난 혹시나 다음에는. 떡이나 나올까. 근데 자 생각해봐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경매법정에서 생각해봐라. 2억 8천을 쓰고 낙찰이 되면 결국은 이 3억 7천 많게 한 3억 8천도 가요. 결국은 시세보다 차액이 1억이나 있는데 이거는 로또 2등 걸린 거다. 2등보다 더한 거다. 더 좋은 거다. 이걸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라. 0.00. 그 순간만 얼마나 행복한데 그 순간을 깨버리네. 그래도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몇 명이 들어왔냐면 17명이 들어왔어요. 이 오늘 그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인기 좋았다 그죠? 내라도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네. 33평 아파트에다가 프루지오에다가 그리고 요쪽이 좀 쾌적하고 밀락동이 지금 그 주거 공간으로서는 지금 괜찮아요. 의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뜨고 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좀 수요가 조금 몰리고 있고 제가 시세 변동 추이를 보니까 이거는 시세가 그렇게 하락되는 게 아니라 이 시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상승세예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예. 크게 이제 파리 대책 영향으로도 영향을 안 받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시세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떨어지는 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약간 우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뭐 지금 사도 내년에 뭐 특별한 경제적인 사정이 큰 변동이 없지 않은 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도 있고 해서 뭐 괜찮게 봤는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아파트는 좋네요. 29층 중에 또 23층이니까 다들 선호하는 그런 단지에
그는 청수에 그런 게 보니까. 근데 이분이 오늘 깜짝 놀랐어. 아, 인원수에. 인원수에 놀랐고, 낙찰 금액에 놀랐어요. 3억 7,500이 낙찰이 됐거든. 오, 그러면 감정가를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네. 네, 감정가 3억 7,100이었는데, 3억 7,500에 낙찰이 되니까. 그럼 선수가 들었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잉크파트인가 대부회사에서 들어왔어요. 선수였네. NPL, 부실채권 매입해가지고, 이 채권 최고액하고 계산해보니까, SBI 저축은행에서 처음에 건저당을 2억 8,200, 같은 날짜에 또 1억 2,200, 이렇게 잡았어요. 네. 총 채권 최고액이 한 4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한 3억 한 6, 7천? 그 정도, 3억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채권 최고액은, 그러니까 실채권액은 3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연체이자 붙어가지고 3억 7,500이 아마 연체이자까지 고려한 최고 이빠이 금액이다. 그렇구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찰했던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정도로 전부 다 써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했는데, 이거는. 이길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NPL로 접근하는 거는 이길 사람이 없죠. 일단, 채권 최고액까지 써넣어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 돈이 지가 납부하면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 돈 넣고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NPL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거는 개인들은 불가능해졌잖아요. 예. 개인들은 불가능해져서, 대부업 등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조사님이, 지금 대부업 등록 때문에 뛰어다니고 지금, 따끈따끈하죠. 네. 어제 접수를 했으니까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면 대부업 등록을 했다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금감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별 이상 없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접수하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부업 등록을 해가지고 이쪽 개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기 같은 게 있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볼까. 돈 욕심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경매를 한두 번 하고, 우리 김사장도 많이 통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매가 베이스 깔려야 되지만은, 거기서 좀 더 효용과 시야가 높은 게, NPL을 접목해가지고 하면은, 좀 방금 이건처럼, 이런 것도 내가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실질적 이분이, 낙찰받는 게 3억 7,500 정도 되지만은, 자기 실질 들어간 비용은 그리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겠죠.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정도는 세이브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다른 당사이거든요. 그러겠죠.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NPL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기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특수 물건도 좋지만, 특수 물건, 어떤 물건만 보다 보면 낙찰이라든지 이런 게 매몰되다 보면은 큰 시류를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그럴 많아요.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쉽게 매각이 되지 않아버리면 돈이 이제 묶인다든지 2년, 3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묶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금 회전율을 봤을 때는 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채권 매입 주심이라는 그런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일을 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금 3억이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 절차를 대부업 등록하는 절차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대부업 등록하는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왜 대부업 등록을 하냐면 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금 3억 이상의 법인에 한해서 그렇죠. 한정되었기 그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실채권을 매입하려 그러면 자본금 3억의 법인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법인이 설립된 후에 금감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채권 매입 추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죠. 그 갖추기 그럼 위해서 일단 현금 3억 있어야 되나? 기본적으로 현금 3억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은 꽤 많이 갔어요.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 자기 현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좋을 거라고 내 기존 현물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한 채 3억짜리 예. 저 시가 표준에 예. 그거는 또 현물 출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는? 예, 내 개인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업자 있으면 그 사업자 내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사업자를 해서, 개인 사업자를 해서, 내가 개인 임대 사업을 했다든지, 뭐 어떤 그 개인 사업자의 자산이 되어야만 현물 출자의 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아파트 소유자가 조우석 이게 아니라 조우석이라도 예. 우리가 보통 개인 사업자는 상호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가가 부동산 부동산 임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자산이 돼요. 그럼 가가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회사의 그 소유자가 가가 부동산 임대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이제 재무적 변환이 다 나오잖아요. 예. 자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법이 설립,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 현물 출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이런 점이, 그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게 이제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몇 년간 지나면은 그게 이제 낼 필요가 없이, 나중에 법인세에서 낼 때, 원칙주를 한다면은 내가 낼 때 내 개인에서 양도세를 내고, 법인에서 또 취득세를 내고, 또 그금 다시 이제 진정 매각될 때는 또 법인에서 다시 법인세를 내지만은, 현물 출자하게 되면은 내 양도세는 안 내고, 나중에 통칭해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를 많이 검토를 하는데, 결국은 현물 투자는 못 하셨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자산 평가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라든지 시간 측면에서 오히려 현물 출자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현물 출자로 가게 됐어요. 그럼 3억 어디서 구했어요? 3억은, 들고 있었나?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해야죠. 부자인가 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없고, 3억 당장 돼서 구할 수는 없는 상태고, 보통 보면 이제 이거는 야매로. 이 방송을 하면 되는가? 그거는 나는 알아들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그치, 이제 법무사나 기타 어떤 제보할 수 있는 데 가서 자금을 인출해서 하루 정도. 조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대출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사실 세세한 거는 법무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법무사하고 상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대부 회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협의단체 같은 그런 곳인데. 부산 지역 본부 뭐 이런 게 또, 부산 지역 협의회. 지역내에 또 있어요. 중앙은 서울에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대부 교육을 받거든요.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그게 하루 코스인데 금융감독, 채권 추심 이걸 할 것 같으면은 오전, 오후 해가지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루 빡시게 받아야 돼요. 이제 일반 대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대부업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그래요? 예, 대부업이라는 거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대부업. 대부를 이제 서로 이렇게 소개시키면서 대부 중개업이라는 게 있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채권 매입 추심을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MP라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조사님 딱 필요한 건 딱 그거네, 그죠? 그렇죠. 저는 MP를 있기 때문에 금감원 그걸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8시간 그걸 받았고, 앞에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걸로. 그러면 8시간 받아가지고 전체 다
뭐 할지 모르니까 전체 다를 받아가지고 예. 아니, 그 지금 기존 전체 다 대법하고 대법 중개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같이 다 냈어요. 어차피 내는 거니까. 예, 어차피. 내는 거니까. 예, 예. 그 앞에 거만 하고 싶으면은 굳이 이제 그렇게 그 지방자치대 단체에 접수를 해가 하면 또 일도 쉽고 이거보다는 조금 낫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부업은 무슨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그건 그런 아니죠. 그런 그 업 때문에 이 대부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매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매입해 와서 또는 그 매입한 걸 갖다가 좀 더 붙여가지고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유입 자산에 대해 직접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제 그렇죠. 이 대법 등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사나머니나 뭐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류의 대부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하게 된 게 또 우리 가심 대상이 이제 흔히 말하는 NPL 이쪽이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절차가 그럼 절차는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립을 하고 바로 대법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금감원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다 갖춰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네. 사무실은 주택이 아닌 곳, 근린생활시설에 뭐 사무실을 하면 되죠. 그거는 주택은 허용이 안 돼, 허가가 안 나고. 허가가 안 나고. 건생시설에 허가가 난다.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실사가 나오나요, 혹시? 실사는 안 나왔습니다. 실사 안 나왔는데 그 서류를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니까 건축물 대상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내가 빌려주는 걸로 빌려주는 걸로 자가네, 자가. 자가를 해가지고 조사님 여기서 그러면 저거지. 근린생활 시설을 전부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부자네. 얼마 안 해요. 천이라서 얼마 안 해요. 시골에는 싸. 아니야. 서울 이외는 전부 다 시골이래. 부산도 시골이래. 부산 사람 빨끄네. 부산 중에서도 또 약간 변두리라서 아주 싸.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교육받는 서류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금감원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처리 기간이 한 3주에서 4주를 하는데 능력 잡기 한 5주 정도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전에 더 걸렸어요. 그 전에는 한 작년 말에는 한 7주, 8주를 걸렸어요. 오래 걸리네. 예, 요번에는 또 취약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이라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뭐 대부에 관한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대법자들한테 상당히 악영향이 있는 건지 많이 이제 조사한 일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악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7, 8주 걸리던 게 이제 한 5주 정도면 이제 처리가 된다. 3, 4주, 5주. 5주 정도. 길게 능력 잡아 5주. 그럼 5주 뒤에는 이제 대부업 등록한 뭐 그렇죠. 등록증 이런 게 나오겠네요. 예, 그죠?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그걸 다시 또 대부협회에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영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업 환경이 바뀐다. 네. 그래서 전에 우리 그때 대입연재 시간에 노준영 씨가 한번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그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예. 지금 아직 입법 예고기관이고 정부 입법이네, 그죠? 그렇죠. 정부 입법이죠. 금감원을 제출하고. 금감원에서 제출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게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잖아. 통과되죠. 법사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그 최종이고.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법사에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전체. 본회의에 넘어가겠죠, 그죠? 상임위에서 일단 손질한다든지, 칼질한다든지, 뭐, 계류될 수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얼핏 보니까,
노준영 씨는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건재당권을 1년 동안 유예를 네. 할 수 있다. 유예를 해버리면 예. 대법자가 돈을 빌려주고, 즉 건재당권자가 되겠죠. 예. 건재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냐 이거지. 1년 동안 유예를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계속 어차피 그 부실 채권이 된 차주한테 그 이상의 재산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재산 치고 들어갈 것도 없고 연체이자 그 채권 최고액까지는 차버렸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받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걸 저당권 실행을 유예하게 되면 그 대법 등록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건재당권자들 또는 개인들이 또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 간에는 그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개인 간에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고, 여기 해당되는 거는 금융감독, 안에 속해 있는 금융단체, 뭐 제1금융권이라든지, 제2금융권, 우리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제3금융권이 우리 대부업체, 이런 정식적으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대부업체는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름이 뭐죠? 정식 명칭이? 정식 명칭이 취약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이고요. 그 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지원 방안 안에 법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안의 일환으로 무슨 법률을 갖다가 정부 입법 예고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방안이라 해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적혀있진 않아요. 어떤 법률명이 적혀있진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입법 예고된 거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않았네요. 그죠? 예. 검토하고 있는 단계. 저도 사실 이거 갖다가 100% 이제 접수해가지고 하는 그거라서 정확한 그거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 입법을 예고하는, 이게 이제 연체차주, 치약 연체차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약이랑 연체차주라는 거는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 빌렸다. 빌렸는데 연체했다. 그죠? 연체했는데 그 연체했는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어. 1억짜리 아파트 또는 1억짜리 빌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이걸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어. 이거 저당권 실행되면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야 돼.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 이하고 그렇죠. 취약계층이니까. 계층이니까 그에 대한 또, 한도가 있겠죠. 규정되어 있는 그 정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그 저당권 실행을 유예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리를, 연체금리에, 연체금리 예전에는 20 몇 프로까지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 최고금리에 3%에서 4%만 더 넘지 않게끔. 그럼 주요 골자가 그러면 치약 연체차주에 대해서 일단 건전당권 실행 유예, 그 다음에 가상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가상금리를 제한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안인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 그게 골자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연체차주 대상을 어떻게 볼 건가. 이 전부 다 확대해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가 있어. 그 중에 한 채 돈 안 빌려가지고, 그렇죠. 그 한 채 가지고 그 실행 못하게 하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이 사람 집이 10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 법님은 이것만 내용을 보고 그러면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방안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그 속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예전에는 계속 하향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크게 비중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도 계속
미국이 지금 한 차례 올리고 두 차례 올리면은 우리도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따라가야 되겠죠. 올해 지금 미국에서- 역전됐죠. 지금 현재 역전이잖아요. 예, 미국에서 올해 3번 올리는데 우리는 마지못해 한 번도 두 번은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금이 전부 다 미국 다 빠져 나갈 수 있는 사주가 있으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제일 문제는 가계 부채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지금 한 3분 여기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이게 한 17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 금리를 감당 못 해가지고 그렇죠. 파급되는 사회 어. 구조 현상 그런 거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네.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혼란하다가 좀 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 집을 그렇죠. 뺏길 것이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들을 좀 보호하자 하는 그런 방안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지원 방안이 나왔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보신다. 나는 그렇게 보죠. 큰 틀에서. 예. 그래 보면은 그게 맞겠네. 거기에 맞춰지 거기에 한정될 수 있는 밖에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아무리 돈 빌린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돈 빌려준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사실 은행인데 은행이 부실화돼 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감당 못하게 공적 자금으로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시 또 공적 자금에는 다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음.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너무 이렇게 가계부채에 대해서 생각 없이 경기 부양한다고 돈 막 빌려주고 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조치들을 조금씩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근데- 많이 풀었는 거는 사실인 예, 거예요. 많이 풀으면 사실인데 이런 배경은 사실 문재인 그 정부가 들어와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이런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적용권 이런 데서 그런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뭐 저걸 바뀌었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그런 나름 시나리오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갈 때 어떻게 미리 다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그렇죠. 해놓고 조금 있었다.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대법계를 죽이려고 뭐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 이 봐야지. 주안점은 그런 사람들 갖다가 최대 부담을 줄이려면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업계라든지 이 금융권인데 1금융권은 또 전혀 또별 그러겠죠.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상금리 3, 4%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금리 많이 받는 데가 아니니까. 금리 많이 받는 데는 이금융권이고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많이 받는데 그거를 제약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NPL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또 나름 또 틈새가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 채권이란 것이 다들 취약계층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런 데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GPL 전에 우리 GPL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는 금융권에서 그렇게 잘 돈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잘 빌려주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확실해야 빌려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리고 담보 비율을 다 고려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보고 우리가 순수 자산 대비 몇 프로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그한 게 이제 자기 소득 대비 그렇죠. 그 한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까지 같이 보니까. 같이 보니까. 예. 4월 1일부터 바뀐다고 그랬나? 예.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자격이 취약계층의 자격을 한번 대충 따져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예. 한해서 예. 다주택자는 건전학권 해당이 실행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될 거고. 예, 여기서 볼 때는 저 자세한 걸 보겠는데 여기 취약 연체 차주의 방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보면은 한 번씩 좀 상상을 보시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취약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1월 달에 나왔는
있는데 이걸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우리 주택 임대차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1가구 2주택 한 주택 소유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뭐 다른 대출 우리 금전 대출은 1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은 4억 이하 전세 보증금이 4억 이하 이게 담보 대출이겠지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그 이상 이상 되는 거는 이상 되는 거는 해당 취하 계층이 아니라고 보겠죠. 그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 그죠? 저는 그런 물건들을 그렇죠. 고르면 되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건에 요 한정했다는 것은 요 범위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법기를 다 죽이는 뭐 그런 방안이다 그러면서 뭐 침소봉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엄살 오히려 또 그런 게 파지를 하면은 예. 좀 더 영광 사람한테는 또 다른 또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길은 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을 유예한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헌법에 위배되고 그런 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제한은 가할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다 확대하는 거는 아닐 거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 또 논의가 되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준영 씨 굉장히 침수봉대해 가지고 막 아니 지금 저는 그런 준영 씨 나름대로 또 그게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제 짧은 그 10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더 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한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요게 이제 그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저 법률안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도 이게 꼭 대출에 하신 분들 전부 다 적용된 건 아니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물건을 찾아서 사면은 또 다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님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대입연재나 아니면은 뭐 GPL이나 아니면은 소형 MC에서 직접 사갖고 오는 그런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용도를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주식 쪽에 그러니까 롱세일 방식으로 하는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보고 거기서 좀 파급이 되면은 또 뭐 임의대 변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6개월 안에 한 건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일을 하시네. 그 사례를 요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이걸 한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우리 애청자들한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다. 저도 뭐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 이게 이제 NPL로 하게 될 때 NPL로 물건을 잡고 싶은데 자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사임은 이게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좀 더 그거는 상세하게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어떤 제 회사에 추주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물건에서 한정되어서 처리하고 그 처리한 부분에서 이익 남음을 정산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식 배당 이익금을 이익 배당이죠. 이자 소득이 아니고 일반 주주 배당에 대한 걸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은 단순 지회사가 돈을 빌려서 이제 운용을 하고 행식은
네. 실질적인 것은 같이 투자를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필요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지불할 때는 이제 이자를 내가 돈을 만약에 1억을 넣었는데 이익금이 3천만 원 남았으면은 원금 1억을 주고 3천만 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 대해서 국가에서는 원청 징수하게 우리가 은행 가면은 자, 적금 들면 나중에 그 이자 소득세를 떼거든요. 그게 그것만큼 원청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부업체는 그걸 받아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이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아시면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사님 우리 육회 몇 개 경매에 카페 가입 안 했죠? 그렇죠. 가입을 해가지고, 네. 우리 회원들이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요. 토지면 토지, 또는 뭐 주택이면 주택.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이거 NPL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자기가 NPL로 살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신협에 전화를 했어요. 또는 재수은행에 전화를 했어. 적당한 가격에 팔겠어. 이 가격이면 소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매각을 개인이면 아예 그러니까 팔긴 파는데 당신 개인이냐 그 법인이냐 조건을 갖춘 법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등록된 그러니까 업체가 돼. 자격 요건이 되는 법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개인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조건이 안 되니까 못 팝니다. 근데 가격하고는 다 맞아. 이걸로 NPL로 매입해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한 대부업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잖아요.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랬을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어떤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글을 하나 올리시죠. 제가 글치인데 글치. 그래서 우리 회원들끼리는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는 그렇죠. 이 엄중하고 가혹한 시기에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6개월 안에 매입을 하든 매입해서 거기서 직접 그 유입 자산에 대해서 그 유입을 해가지고 제가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대부업 최근에 등록해가지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조우석 사장님을 모시고 대부업 등록과 그리고 절차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대부업 등록이 환경이 어떻게 조금 정부 시책 때문에 조금 환경이 변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찾아갈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우리 조 사장님이 카페 가입해가지고 답변을 달아줄 거고 제가 아는 만큼은 성실히 답변을 달아줄 그래요.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조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반가웠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카페에 닉네임 뭐로 하실 겁니까? 폭사이. 예스는 우리 경상도 말로 S라 그러는데 여신눈깔이 폭사이. 자, 여기서 68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